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멀스라는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로 일하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좋은데, 앞으로의 그 대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가상현실에서 언어 교육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헤드셋을 통해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언어 교육이 실제로 이제 선생님과 학생의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AI 챗봇을 통해서 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비디오를 잠깐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간에 저희가 챗봇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소리가 함께 나야 될 거예요. 소리가 날 것 같은데 됐습니까? Hola, bienvenido al paraíso. Hey, come in. Make yourself at home. Bonjour. Passez un bon vol. Welcome to Immerse, a social virtual reality language platform you can access through a VR headset or on your desktop. With so many apps and tutoring services promising you'll become fluent, why Immerse? At the foundation of Immerse is our instructor-led classes that take place in locations where you're likely to use the language, like an airport, your own home, a doctor's office, and a restaurant. These realistic, highly contextualized environments allow you to physically interact and touch the scene and objects around you. And we know that this actually helps you learn and remember new vocabulary much faster. Having the space to freely practice what you learn in a community of your peers is essential to acquiring language, and it's where most of our competitors fall short. Practicing in a learning community increases your motivation and engagement. AI-powered practice avatars. They're the perfect way to build your social language, prepare for class, and have fun reviewing what you learn each week. Utilizing AI helps you learn because it allows for personalized learning, pronunciation improvement, instant feedback, and ultimately increased confidence to speak the language in real life. 네,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대강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Hola, bienvenido al paraíso.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 이멀스는 2017년에 시작한 언어교육 회사이고요. 지금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올 리모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이 미국에 전역에 흩어져 있고 또 미국이 아닌 곳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그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놀 때는 이렇게 또 다른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놀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가 한 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은 직원 수가 한 30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그 주제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기 위해서 그 LLM,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많은 자료들이 저만의 제가 개발한 자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많은 슬라이드는 챗GPT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LLM을 아주 대강 설명하자면은 LLM은 우리가 프롬프트에 넣는 입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물론 이게 LLM은 어떤 프롬프트를 주면은 다음 단어를 맞추는 거야 이렇게 정의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또 기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단어를 주고 다음 단어를 맞추는 일을 잘하는 예를 들면 챗 GPT가 어떻게 대답을 잘할 수 있는가 좀 궁금하죠. 네, 그런데 재밌게도 이렇게 다음 단어를 잘 맞추는 이 챗봇 혹은 LLM이 이거를 통해서 은연중에 그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The actress that played Rose in the 1998 film Titanic is named?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들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오고 그 케이트, 실제로 이 배우가 맞죠? 이 배우를 답으로 주면은 지금 LLM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주어진 프롬프트에 대해서 다음 단어를 제공한 건데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한 셈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단어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이런 챗봇의 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고 소프트웨어를 하시니까 그 안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들을 상상해 볼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롬프트에 어떤 단어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컴퓨터는 그 단어를 숫자로 인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끊어서 토큰으로 만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어진 그 단어들이 일련의 숫자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그 공간에 이 그러니까 숫자로 바뀐 단어가 어떤 좌표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공간에 좌표가 하나 찍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단어들, 또 다른 단어들은 또 어떤 공간상의 좌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좌표로 바라볼 때 이 공간에서의 이 점들 사이의 거리를 유사성이라고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월드 임베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월드 임베딩이 되게 흥미롭고 유용한 이유는 특정 단어의 수치를 좌표로 취급해서 각 단어를 다른 단어의 위치와 비교할 수 있는 공간 내의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베딩이 혹은 이 좌표가 서로 가까운 단어는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구리라는 그 단어의 좌표는 테이블이나 사랑이라는 단어의 좌표보단 토끼의 좌표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단어의 그 공간의 관계는 어떤 의미나 아이디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들을 공간에 표현하면 그 공간에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가 어떤 아이디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 AI에서 2017년에 재밌는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그 제품의 리뷰 있잖아요. 그 리뷰를 쫙 모아본 다음에 그 리뷰를 주어가면서 어떤 문장을 줬을 때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일반적인 작업인데 이들이 이제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효과로 그 감정 분석을 이 모델이 잘한다는 것들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감정 분석이라는 게 어떤 리뷰를 보면은 이건 긍정적인 리뷰다, 부정적인 리뷰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재밌는 게 원래는 트레이닝을 다음 단어를 잘 예측하는 걸 트레이닝을 했는데 부수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는 작업이 어떤 다른 작업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물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하나의 프로세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많은 모델들은 이런 단어 예측을 넘어서 파인 튜닝이나 reinforce learning 같은 거를 통해서 점점 더 모델을 고도화합니다. 간단히 역사를 살펴보면은 1950년대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을 봐가면서 하는데요. 대강 할게요. 1950년대, 60년대에는 그 LLP, 그 early LLP는 뭐냐면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었어요. 룰 베이스드는 뭐냐면 이런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언어학자들이 그 다음 단어는 뭐가 되는지 어떤 룰 베이스드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아시는 것처럼 확장성이랑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LLM의 돌파구가 된 거는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랑 딥러닝이 도입된 건데 특히 딥러닝이 주로 사용된 게 2000년대부터였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생기면서 더 정교한 모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의 모델들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능력에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큰 전환이 일어났던 게 2017년에 구글에서 나온 어떤 하나의 페이퍼였어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소개됐는데 여기서 그 제시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굉장히 텍스트를 병렬 처리하고 attention이라는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텍스트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굉장히 속도를 더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벌트나 GPT 같은 것들이 나온 거죠. 네, 그러면은 그 AI 모델이 어떻게 그 프롬프트를 프로세싱 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프롬프트가 있겠죠.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치죠. 그럼 이 프롬프트는 토큰이라는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 토큰 하나하나는 이제 숫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표현된 토큰들은 그 컨텍스트랑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그 프롬프트 내 특정 토큰에 초점을 맞추어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델 인퍼런스는 뭐냐면 이렇게 토큰화된 것과 그 컨텍스트 된 것들을 가지고선 어떤 그 패턴이나 내부 구조를 통해서 응답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아웃풋으로 바뀌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컨텍스트랑 어텐션이라는 개념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AI 챗봇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이제 챗봇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Tell me about your favorite movie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y favorite movie is Inception.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인셉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플롯이 뭐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플롯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떤 플롯이 어떻게 되지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이것만 보면은 챗GPT가 플롯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챗봇은 뭐냐면 우리가 대화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컨텍스트가 바로 인셉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셉션이라는 것들에 그 어텐션을 주면서 컨텍스트를 잡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는 이 플롯이 인셉션을 가리킨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컨텍스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롬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챗GPT를 쓸 때 검색과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챗봇이랑 대화할 때 어떤 한 번만 사용하는 질문이 아니라 대화를 한다는 그런 개념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걸 만들고 싶어 해요. 아들이 8살짜리 아이인데 유튜브에 이런 게 그 컴뱃봇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것들을 되게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만드는데 저는 이제 메카니컬 엔지니어도 아니고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이제 챗GPT를 찾아봤어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I'd like to build a 3-pound combat boat with my 8-year-old son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챗GPT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쭉 잘 하죠. 첫 번째는 널 뭐를 위해서 봇을 만들니? 두 번째로는 머티리얼이 뭐고 또 컴포넌트가 뭐니? 세 번째는 프레임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스텝 하나하나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스텝 1에서는 챗봇 이 봇을 만들 때 어떤 목적과 어떤 디자인을 할지를 결정해.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다고 전 처음이라서 나는 너 스텝 1에 대해서 네가 한 말이 모르니까 네가 리즈너블하게 나를 위해서 결정을 해줄래?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챗 GPT가 이제 자기가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로봇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쭉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자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프레임을 만들려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내가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사람들이 보니까 G코드라는 걸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 수 있게 좀 샘플을 좀 줘볼래? 라고 했더니 이렇게 G코드를 제너레이트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CNC 커팅에 쓰이는 코드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가 이걸 봐도 잘 모르겠어서 야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그 STL 파일을 만들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줘보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제너레이트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것처럼 쉐어를 다시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질문을 하나 딱 던져놓는 게 아니라 사실 보면은 저도 제가 질문을 하지만 무엇을 질문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단계로 풀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챗GPT를 사용할 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는 한 번만 사용되는 질문이 아니라 대화로 한다라는 개념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점점 질문과 답을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iterative refinement, 그러니까는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들을 계속 과정을 지속하다 보면은 서로 상호 이해가 촉진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내가 질문한 것들을 정확히 잘 몰랐는데 챗GPT가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니까 아, 나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반면에 그 챗봇 또한 아, 얘가 궁금한 게 이런 거구나라는 식으로 해서 점점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작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장점이겠죠. 자, 그런데 이 챗봇, 특별히 이제 그 LLM 모델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그 knowledge 컷오프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을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예를 들면 웹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시점까지의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찾아본 건데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챗GPT는 마지막 컷오프 데이가 2023년 10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대답이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에 있던 자료를. 왜냐하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너 2022년 월드컵 누가 우승했는지 아니? 그랬더니 아, 나는 2022년 1월까지 트레이닝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잘 몰라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또 시도를 해봤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까 2023년까지 컷오프라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트레이닝 했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2024년에 가장 높은 건물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돼. 이거 거짓말일 거야. 라고 해서 다시 질문을 바꿔봤어요. 4월 23일 현재 가장 높은 빌딩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선 거짓말하지 말고 레퍼런스를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키피디아에서 찾아서 24년 4월 23일 현재는 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돼. 또 물어봤어요. 제가 로스알토스라는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 살고 있거든요. 오늘 날씨는 어떠니? 그랬더니 날씨를 얘기해 줬는데 날씨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날리지 컷오프가 언제야? 그랬더니 얘가 2023년 10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시. 근데 너 어떻게 내가 2024년 4월 현재 데이터를 물어봤는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아, 나 검색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그 컷오프 이후의 데이터를 얘기해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컷오프 데이터 이후에 있는 거는 검색만 가능하지 그 트레이닝된 어떤 추론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knowledge 컷오프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트레이닝하는 데이터가 주로 그 퍼블릭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라이빗한 데이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뛰어넘었는지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미국에는 그 차 공유하는 튜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어비앤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에어비앤비의 약간 차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개인한테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여행을 갔는데 그 LA에 있는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그 사람이 주는 차를 받기로 했어요. 혹시 LA 여행 하신 분은 알겠지만 LA 공항이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장소에서 한 장소에 이동하려면 막 20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랑 그 차를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랑 게이트 뭐 예를 들면 1번 게이트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좀 대화가 꼬여서 막 3번 게이트에서 헤매고 있다가 결국에는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6시를 넘어가서 7시에 제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저 차를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저한테 그 리펀드, 한국말로 뭐죠? 리펀드? 그 돈을 다시 되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화가 꼬였을 뿐이지 저는 해야 될 것들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항의 메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내겠냐면은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썼죠. 제가 튜로라는 회사에서 돈을 되돌려 받고 싶다. 근데 되돌려 받으려면은 얘네들의 어떤 되돌려주는 어떤 그 팔러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팔러시가 이 챗GPT가 트레이닝한 이후에 또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자료에는 의지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링크를 줬어요. 링크를 주고선 야 먼저 너 스터디 해봐.
먼저 읽고선 스타디 해봐. 그래서 이제 스타디를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했냐면은 그 사람이랑 저랑 한 대화를 이렇게 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했어요. 미는 이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너 여기에 있니? 49분에 얘기하고, 아니, 나 지금 공항에 내렸어. 이 대화를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자, 이걸 스타디 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시켰냐면은, 자, 네가 공부한 그 팔러시랑, 이 회사의 팔러시랑, 내가 너한테 준 그 대화를 가지고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반환을 요청하는 메일을 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챗 GPT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한 어떤 그 캔슬 팔러시에 대한 다큐먼트와 그 다음에 제가 준 어떤 대화 히스토리를 가지고선 이렇게 메일을 작성했죠. 작성을 했는데 괜찮지만 조금 더 저도 이걸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요구한 것이 어떤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서포팅 팩트를 넣어주겠니? 그 메일에?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다시 제너레이트 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규정에 따라서 나는 어떤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펀드를 해줘야 된다. 돈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즉, 그 챗봇이나 어떤 LLM이 트레이닝하지 않은 데이터를 내가 외부에 입력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스터디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또 긴 문제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챗GPT를 쓰면서 이것이 정말 되게 파워풀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던져도 잘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복잡한 문제를 던져주고 챗GPT랑 대화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대화가 산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 전체 큰 복잡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패턴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LLM의 한계가 있죠. LLM이 계속 발전한다고 해도 발전해서 시스템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얼마나 긴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화를 계속 길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얼마나 대화가 지속되고 그리고 그 지속되는 대화를 다 이 LLM이 기억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대답을 형성한다고 할 때 얼마나 긴 대답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에 대해서 전체의 답을 한 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쪼개는 거예요. 문제를 쪼개고 나서 일부의 답을 얻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일부의 답들을 모아서 이제 전체 큰 문제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개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가 나오면은 그 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물어보면은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 대답을 얻고 이것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답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만드는 접근법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도 사실 코딩할 때 아웃라인 만들잖아요. 복잡한 코딩 만들 때 수도 코딩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스텝 1, 2, 3, 4를 한 다음에 그 각각을 이렇게 프로그램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도움이 되는 패턴을 이야기해 볼 텐데 개요 확장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개요 확장 패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체의 큰 문제를 개요로 만들고 그 개요의 일부분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설명은 복잡한데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찾아볼게요. 일단은 영어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좀 시도해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한글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로 해봤는데 어떻게 물어봤냐면 act as an outline expander. 그러니까 너의 역할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질문할 때 너는 그 개요를 제너레이트해. 근데 개요를 제너레이트 하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너레이트 하는데 어떻게 제너레이트 하냐면 그 개요에 숫자를 붙여. 그리고 숫자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너 어떤 세부 항목에 대해서 작업하길 원하니? 라고 물어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한테 어떤 걸 개요 작성을 원하는지 한번 물어봐. 이것도 패턴이에요. 만약에
이것들을 넣지 않으면은 챗 GPT가 그냥 쫙 되게 길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길게 말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자, 네가 나한테 질문해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얘가 제가 시킨 대로 너 뭐에 대한 아웃라인을 하고 싶니?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 내가 지금 이건 회사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인데 싱글 사인온이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그 사이트의 패스워드 그 사이트의 어카운트가 아니라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그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SSO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SSO를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SO를 개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챗GPT가 뭐냐면 자기의 역할은 그 아웃라인 익스펜더라는 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라인을 제너레이트 한 거예요. 자, 1단계는 뭐? 1단계는 먼저 requirement를 이해하자. 2단계는 자, auth zero라는 툴을 셋업하자. 그리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시킨 대로 이제 질문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단계가 많은데 너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고 싶니? 라고 해서 제가 4.1, 4.1에 대해서 4.1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 저 이게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챗GPT가 여기에 대해서 쭉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점점 이제 익스펜드 하는 거죠. 그렇게 익스펜드 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잘게 자르고 그 잘게 자른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질문하고 대답해 나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잘게 자를 때 넘버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다시 제가 뭐에 대해서 다시 알고 싶으면 그 넘버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개요 확장 패턴입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은 되게 유용한 패턴은 메뉴 액션이라는 패턴이에요. 이 메뉴 액션이라는 패턴은 뭐냐면 여러분들 앱이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메뉴가 있잖아요. 그 메뉴를 보고선 그 메뉴를 클릭하면은 그 앱이 어떤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구글 닥을 쓴다라고 하면은 메뉴에 뭐 파일 메뉴가 있고 그 파일 메뉴에서 뭐 오픈을 누르면 파일이 열리거나 세이브를 누르면 파일이 저장하는 그런 그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메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메뉴에는 그 텍스트를 검색하고 대처할 수 있는 메뉴도 있어요. 뭐 find or replace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실행 가능한 작업이 있는 메뉴가 굉장히 편한데 이것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그 단순한 작업을 한다던가 되게 긴 대화를 할 때 제가 일일이 다 막 명령을 쓰지 않아도 똑같은 명령을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어떤 메뉴 같은 게 있다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메뉴 같은 게 있다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AI 비서다. AI 비서인데 다음 같은 메뉴를 구현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어떤 게 구현했냐면 1번하고 토픽을 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토픽에 대해서 인터넷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런 패턴을 쓰면 2하고 센텐스를 넣으면 그것들을 프루프리드하라는 거예요. 뭐 문법이 틀렸는지 잘 맞게 고쳐쓰라는 거고 3번 메뉴를 만들었어요. 3번에 내가 어떤 딕셔너리 포맷으로 그 키와 밸류 페어를 주면은 그거를 테이블로 만들어서 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번을 누르면은 그 메뉴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원래 모드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메뉴를 만들어 본 거죠.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챗 GPT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메뉴를 실행하고 싶니? 라고 해서 제가 1번 메뉴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디파인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서치해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메뉴를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세 번째 메뉴는 제가 딕셔너리를 주면 테이블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형성해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드에서 나오려고 4번을 눌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되게 반복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이런 딕셔너리를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걸 주고선 테이블로 만들어 또 주고 테이블로 만들어 하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를 디파인 하면은 이렇게 그 반복되는 것 아니면 긴 대화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example로 돌아가 볼게요. 거기서 제가 어떤 그 메뉴를 만들었냐면은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회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요를 넣고 그 개요에 어떤 세부 항목을 넣어서 그 세부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화하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계속 이제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얻었잖아요. 4.1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제가 4.1 했더니 4.1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얻었으니까 이거를 원래 개요에 붙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점점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죠.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메뉴 패턴을 쓴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난 컴바인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컴바인이라고 타입할 때마다 너희가 직전에 주었던 그 세부 개요를 전체 아웃라인에 붙여주라고 이렇게 메뉴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알겠어. 컴바인 할게. 그래서 제가 컴바인 해줘 이랬더니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개요 기억나시죠? 거기에는 이제 어떤 숫자만 있었는데 이걸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4.1.1, 4.1.2.2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컴바인이라는 그 메뉴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그 메뉴를 만드는 이런 액션 플랜을 쓰면은 단순한 작업, 긴 작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턴이고요. 예. 제가 한번 챗봇 만드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곳의 주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긴 하지만 챗봇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주 개념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 챗봇을 만들 때는 세 가지 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롤을 이제 디파인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시스템 롤이 있어요. 이 시스템 롤은 뭐냐면 이 시스템 롤은 챗봇의 전반적인 그 행동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규칙이나 톤이나 컨텍스트를 설정해서 챗봇, 여기서는 이제 그 어시스턴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어시스턴트가 사용자 입력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이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시스턴트가 작동하는 그 페르소나 혹은 프레임워크를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역할은 어시스턴트 역할인데 이것이 이제 챗봇이겠죠? 챗봇이 역할인데 이 챗봇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시스템 역할이 정해준 어떤 한계 제약 내에서 그 사용자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어시스턴트 역할이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사용자는 이제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챗봇이랑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챗GPT API 할 때 이런 것들을 역할을 주게 되는 거예요. 챗봇을 만들 때 그 시스템에는 자 앞으로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는 거는 어떤 랭귀지 그 언어를 도와주는 어떤 선생님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제가 You are a language correction assistant라는 것들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유저랑 어시스턴트가 대화를 하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코드는 보여주지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챗봇을 디파인 하는 거예요. 디파인 함으로 인해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컨텍스트랑 그 다음에 챗봇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저는 어떤 성향을 갖는 사람인지를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적용해 보면 세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퍼스나 패턴인데 이 퍼스나 패턴은 뭐냐면 챗봇, 아까 이 개념으로는 이 어시스턴트의 어떤 특성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챗봇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미스터리 탐정 역할한 챗봇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말씀드린 퍼소나 패턴인 거죠. 그래서 네가 앞으로 대답할 때는 너는 미스터리 탐정 역할하는 챗봇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의 성격은 어떠냐면 때로는 엉뚱한 추론을 하기도 하지. 그리고 또 챗봇은 그 행동을 제안해주지 않으면 어떤 때는 되게 옵션을 되게 여러 가지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한 가지만 물어봐줘.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챗봇이 또 막 장황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테일 제너레이팅 패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걸 붙이는 거예요. 이제 사용자가 어떤 사건을 풀려고 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챗봇이 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사건을 풀려고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집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그랬더니 챗봇이 그 미스터리 탐정이라는 그런 퍼소나에 맞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집 열쇠라 흥미로운 사건이군요. 열쇠를 잃어버린 마지막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혹시 일상이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없나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해본 거죠. 생각해보니 어제 저녁에 성대 앞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거기서 열쇠를 사용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가방을 뒤졌더니 열쇠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균대 앞 카페라.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퍼소나 패턴을 사용해서 이 챗봇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범위를 한정 지어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디언스 퍼소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어디언스 퍼소나 패턴은 뭐냐면 그 청중의 특징을 미리 정의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하는 것보단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LLM 개념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은데 여러 다양한 사람한테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어디언스 퍼소나를 이제 정의하는 거죠. 대상자를 컴퓨터공학 학부생이라고 생각하고 두세 문장으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LLM은 수백만에서 수십억 개의 텍스트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답변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대상자가 비슷한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 퍼소나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 개념을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퍼소나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건데 LLM은 아주 큰 컴퓨터 프로그램이므로 우리가 말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단어를 잘 알게 되는 것처럼 LLM도 수많은 글을 읽고 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라고 그 청중에 맞게 대답을 해줬죠. 마지막으로 혹시 이게 잘할까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LLM의 개념을 세종대왕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도 당연히 조선시대에 맞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청중에 대한 퍼소나를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챗GPT가 그 퍼소나에 맞게 대답을 하죠. LLM은 글을 많이 읽고 학문을 읽혀서 LLM 자체는 어떻게 조선시대에 맞게 이제 번역하지 못한 것 같아요. LLM은 글을 많이 읽고 학문을 익혀서 사람이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마치 학문을 공부하고 서책을 통해 지식을 쌓는 선비처럼 이 기계도 수많은 글을 읽고 배움을 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든 이 기계는 이미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답을 찾아 얘기하고 이는 마치 여러 학문에 통달한 학자가 그 지식을 토대로 답을 제시한 것과 비슷합니다라고 해서 이 어떤 어디언스 패턴, 그 퍼소나 패턴을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인데요. 이 루트프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챗봇에서 이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를 보는 게 좋겠죠. 자, 다음 루트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상상의 세계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트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계는 마법과 기술이 공존하는 곳으로 각 마을은 거대한 나무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막 이것만 넘기면은 챗GPT가 되게 장황하게 얘기할 것 같아서 그냥 이거를 그 테일 제너레이트 패턴을 쓴 거예요.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얘기했더니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어떤 유형의 상상의 세계를 구상하고 있나요? 다음 중에서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해서 뭐 이 세계의 지리적인 특정, 마법과 기술의 상호작용, 뭐 주요 인물 존재,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주시면 이에 맞춰 세계를 설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가상도시에 처음 왔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마법사가 있고 기술자, 수호자, 상인, 학자, 예술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선호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상인이 흥미로워 보이는데요. 상인은 마법과 기술이 공존하는 가상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되게 파워풀하죠. 왜 파워풀하냐면은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가상 공간에서 이런 세계를 구축하는 건데 이런 세계를 구축하고 사용자와 대화하는 챗봇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그 루트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많은 프롬프트를 넘겨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자가 이런 대답을 할 때는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하지만 이렇게 루트 프롬프트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 챗봇이 혹은 LLM이 제너럴 할 수 있는 어떤 그 답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고 이 제한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 프롬프트의 패턴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챗봇을 사용하다 보면 특별히 초반에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hallucination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말로 하면 이제 환각. 쉽게 얘기하면 이제 챗GPT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공유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루시네이션은 뭐냐면 AI가 생성한 콘텐츠나 응답이 사실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어떤 때는 컨텍스트와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를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트레이닝 데이터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LLM 자체가 어떤 주어진 프롬프트에 대해서 컨텐츠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생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할 때 부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원인도 있고, 또 세 번째 원인은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약간 우리가 프롬프트를 주는 저희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되게 잘 줘야 되는데 애매하거나 불완전하게 프롬프트를 줄 때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제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패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옛날에 이제 많이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가 되게 옛날이에요. 이런 질문했어요.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더니 막 이제 그 챗GPT가, 옛날 챗GPT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이제 세종대왕이 맥북을 어떻게 던졌는지 막 이렇게 맥북 프로를 들고 그를 방으로 불러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 이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의 초고 작성을 다른 담당자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될까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역시 계속 발전하고 있던 거를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졌다는 기록은 조선왕조 실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점점 똑똑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것들을 풀 수 있는 패턴은 뭐냐면 AI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AI에게 어떻게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시장에 가서 사과 10개를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몇 개 사과 있는지 머릿속으로 기억해 보세요. 이웃에게 가지고 있는 사과 2개, 그리고 수리공에게 사과 2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 5개를 더 사고 1개를 먹었습니다. 나는 몇 개의 사과를 남겼나요? 몇 개인지 아세요? 암산 혹시 따라가시는 분? 예, 챗봇은 이거는 이제 다른 버전의 챗 LLM이에요. 그 LLM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1개라고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답변을 준 거예요. 이런 잘못된 답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체인 오브 덧 프롬프팅이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모델에게 이렇게 줬어요. 똑같은 질문을 주고선 이제 질문을 덧붙인 거예요. 나는 몇 개의 사과를 남겼는지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라고 이제 넣은 거예요. 단계별로. 너 한번 생각을 충분히 해봐. 바로 답변하려고 급하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챗봇이 이렇게 해요. 10개로 시작했고 2개를 줬으니까 6개가 남고 11개가 남고 마지막으로 사과 1개를 먹었으니 10개가 남았겠네 라고 해서 10개라는 그 바른 답변을 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챗봇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그런 프롬프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체인 오브 덧 프로세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뭔가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답변을 하는데 어떤 때는 답변이 너무너무 장황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네가 답변한 거에서 어떤 사실이 뭔지를 한번 알려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보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제품 에어로 글라이드 울트라 슬림 스마트 투스브러쉬 칫솔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줘. 이건 실제로 없는 제품이에요. 이 회사에 가도 없는 제품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정말 그럴듯하게 답변을 해줬죠. 근데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혹은 이 답변이 정말 길 때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할 수 있는 패턴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먼저 네가 답변한 게 어떤 정보에 근거했는지를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석을 달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질문을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찾아보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의 웹사이트로 갈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에는 이런 제품은 없었던 거예요. 울트라 슬림이라는 제품은. 대신에
fine toothbrush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 아까 답변이 hallucination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설명만 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팩트 체크 리스트 패턴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달 때 마지막에 네가 답변 단 거에 중요한 팩트를 분리 포인트로 나열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답변을 보고서 마지막에 주요한 팩트들을 나열했잖아요. 그 질문을 생성하는데 그럼 그 팩트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팩트 체크 리스트 패턴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가? 마지막이네요. 근데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거를 제가 깨닫게 됐냐면 대답을 잘 받으려면은 정말 질문을 자세히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챗GPT가 되게 잘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너무 게을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대강 짧게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 질문과 해결의 과정을 더 낮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질문 개선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패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질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질문할 때 더 나은 질문 버전을 제안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안한 다음에 제가 그 질문을 사용할지 물어봐 주세요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제가 짧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이 LLM이 더 좋은 버전의 질문을 제안해 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제가 이 질문을 했죠. 이 패턴이 아까 루트 패턴이라고 했죠. 먼저 이 대화를 하기 전에 그 범위를 제한하는 거죠. 혹은 역할을 주는 거죠. 어떻게 제가 역할을 제한했냐면 내가 앞으로 질문을 할 텐데 질문할 때 더 나은 버전의 질문을 더 제시해 줘. 그리고 나한테 그것들을 사용할 건지 물어봐 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어. 이제 질문해 줘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거 제가 한글로 질문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 모델이랑 그 영어 모델이랑 그러니까 영어로 할 때랑 좀 퍼포먼스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영어로 바꿨는데 제 질문이 뭐냐면 내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스타트업에 갈지 아니면 뭐 대기업에 갈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문을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짧게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 챗GPT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너의 질문을 받고선 이런 질문을 이런 질문을 보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What factor should I consider when deciding between joining a startup or more established company after college? 그러니까는 이렇게 너 질문 한번 해봐. 네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스타트업에 조인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뭐 대기업이나 자리 잡은 회사에 가면 좋은지 어떤 팩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겠니?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봤죠.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질문이 도움이 되니? 라고 해서 제가 도움이 돼. 훨씬 낫네. 내 전 질문보다. 라고 했더니 이제 얘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처음에 그걸 결정할 때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 네가 마지막으로 그 커리어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는지 그리고 연봉이나 어떤 베니핏이 어떤지를 다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더 나은 질문을 해달라고 얘기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귀찮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나서 특별히 제가 그 질문을 던지는 분야가 우리가 모르는 분야라면은 정말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안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챗GPT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더 나은 질문이 없겠니?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뭐냐면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질문보다 이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나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이 LLM 모델도 저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아, 얘가 실제로 궁금한 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예, 지금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얘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발표한 것 중에 혹은 뭐 아니면 저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꺼졌네요.
왜 그렇지?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황선홍입니다. 우선 오늘 강연 감사드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챗GPT가 들어간 AI 스피커, 인베디드 AI 스피커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마이크가 지금 꺼진 것 같은데요? 혹시 잘 안 들리시나요? 핀 마이크?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의 말씀은 들리는데 질문하신 분의 말씀은 잘 안 들렸어요. 잠시만요. 지금 혹시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저는 화면에 제 얼굴이 안 나오는데. 얼굴은 잘 안 보입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는 네, 연결이 안 뭔가 지금 시스템이 되게 힘들어해서 뭔가 화면을 렌더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질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 들리. 혹시 아. 그 사회자분 마이크를 같이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대고 말씀. 이제 제가 챗GPT AI 스피커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이제 게으르게 질문하는 경우랑 할루시네이션이 조금 생겨가지고, 아까 강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Let's do this step by step이랑 그걸 이제 최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만들다가 든 생각이, 최근 들어서 이제 모럴 관련해가지고 오픈 AI에서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챗GPT에 이제 모럴 관련해서 협박을 했거든요. 이제 프리프롬프트로 너가 만약에 대답을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대충 하거나 할로시네이션이 있다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정치적 올바름을 지지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개인으로서는 이게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좀 더 성능적 향상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강연자님께서도 이러한 과정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약간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이게 주시면요. 할루시네이션이나 이제 레이지 네. 네. 이제 앤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프리프롬프트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챗 GPT, 오픈 AI사가 모럴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정치적 올바름을 지지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아예.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 체감상으로는 좀 더 답변을 깔끔하게 해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혹시 강연자분께서도 이런 프리프롬프트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질문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루트 프롬프트를 주신 거네요. 혹은 아니면 그 챗봇 할 때는 그 시스템 롤에다가 어떤 인풋을 주신 거네요. 줘서 시스템에다가 API 네. 같이 넘겼어요. 네. 제 생각에는 딱 그 얘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시스템에다가 컨텐츠로 어떤 제약을 넘겨서 이제 보는 거죠. 대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유도하는 건데, 딱 지금 방금 하신 그 예에서 이것이 효과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네,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온라인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지금 비디오 연결 부탁드렸는데 지금 뭔가 그 렌더링에 문제가 있어서 화면을 켰는데 지금 화면이 안 나가네요. 다시 한번 네,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괜찮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그 챗봇이나 챗GPT 관련한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혹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네, 특별히 이제 언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프롬프트에서 퍼소나를 쓰면 굉장히 유용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비디오에서 그 챗GPT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하고 예를 들면은 뭐 맥도날드 상점에 갔을 때 그 점원과 대화하는 것들을 챗GPT를 통해서 해요. 근데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코드를 보면은 정말 정말 단순해요. 굉장히 짧아요. 그 프롬프트들이 굉장히 짧아요. 짧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현하기가 쉽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경쟁자들이 그것들을 만들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벤처를 만들 때 특히 언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어지간하게 그 챗GPT를 써서 만들면은 투자를 받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를 넘어서서 조금 더 고도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프롬프트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어제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업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고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 말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챗봇이랑 얘기할 때 실수했던 단어들 아니면 선생님이 사용했던 단어들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챗봇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개인화하고 그 컨텍츄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고도화하는데 이렇게 고도화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챗GPT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많은 스타트업들이 문 닫았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이제 그 부탁하고 기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하게 쓰는 것들을 넘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그 뒤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놀라운 거는 한 일주일 전에 그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해카톤이라는 걸 했어요. 해카톤이라는 거 혹시 한국에서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카톤이 뭐냐면 이틀 동안 밤새면서 막 뭔가 소프트웨어 만들어내서 이제 거기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경쟁했는데 한 100팀이 제가 이제 심사위원 했었는데 100팀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50팀 정도가 AI를 쓴 거예요.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중에서 10개 팀이 자기네가 트레이닝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오픈 AI 사용하지 않고 오픈 AI나 기존에 나와 있는 걸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회가 되시면은 실제로 트레이닝 자료를 모으고 트레이닝을 하고 모델을 만드는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